200억이라고요? 수학이 넘어 변호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제 손에 든 찻잔에서 김이 얇게 피어올랐고 그 김이 식탁 위 가족 사진을 잠깐 흐리게 가렸습니다. 네, 어르신. 고 박종철님의 유산입니다. 총 200억 원. 영을 세다 멈췄습니다. 옆집 김씨 할머니가 며칠 전 하신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요즘은 재산 많으며 자식들이 더 무서워. 돈 때문에 부모 죽이는 세상이야. 나는 내 자식들을 끝까지 믿어도 되는가?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엌 창문으로 부산 폭우의 짠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창밖 멀리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커튼 가장자리가 바람에 부딪혀 가볍게 사각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 구두에 묻은 먼지가 햇빛에 하얗게 보였습니다. 최순자 어르신 맞으시지요?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박태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고 박종철님, 성함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 아버지의 형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술 한 잔 거하게 드시면 언제나 입버릇처럼 고향 북청에서의 형님과의 일들을 두서없이 하시다가 당신 스스로 추억에 묻혀 인해 말끝을 흐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봉인된 서류를 가지런히 펼쳤습니다. 종이 냄새가 오래된 책장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피난길에 헤어지신 후 고 박종철님은 남쪽에서 식당 사업을 크게 일으키셨습니다. 평생 미혼으로 지내며 동생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요. 유언에는 동생을 찾으면 전 재산을 전해달라고 남기셨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가셨지요? 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등록에 남은 DNA로 조카인 어르신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약 120억, 예금유가 증권 약 80억 총 200억 원입니다. 종이 위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컵벽을 타고 흘러내린 물방울이 테이블에 둥근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방안을 가볍게 긁는 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폭우의 선착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파란 페인트가 벗겨진 난간, 갈매기 두어 마리, 멀리 떠나는 배의 기적.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 만료되면 큰일이에요. 3억을 어떻게 마련해요? 둘째 영숙의 목소리.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너무 힘들어. 자금만 좀 있으면 학원 확장할 텐데. 막내 준호. 전화를 받으면 늘 급히 끊고 나중에 다시 하던 아이. 새벽 3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포구 쪽에서 배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15년 전 세상 떠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시장 근처 작은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시절. 손님 없는 날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문을 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돈 없을 땐 착한 척 하다가 돈 생기면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거 많이 봤어.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75. 그래, 확인해야 해.
치매에 걸린 척을 한번 해보자. 자식들이 돈 없는 치매 환자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먼저 보는 거지. 혼자 연습해 봤어요. 민수야. 민수가 누구더라? 밥 먹었니? 아, 먹었구나. 그런데 저녁은 언제 먹니? 입술이 마르고 혀가 말랐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산 가족 찾기 신청서, 아버지의 필체, 형님 박종철. 글자 사이로 오래전 눈물이 말라붙은 듯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이 종이를 만지면 아버지가 제 손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얇은 종이가 손끝에서 부서질까 조심스레 접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75의 얼굴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할 거니? 그래. 확인해야 해. 돈이 아닌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내가 아이들 마음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허파한 공기가 다 빠져나가 가슴이 텅 비는 기분이 들 때까지. 그리고 아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들숨 끝에서 남편의 낮은 웃음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순자야, 넌 알 거야. 결국 사람은 마음으로 남는다고. 새벽이 됐습니다. 포구 쪽에서 배 떠나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탁자 위에 차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한 모금 삼키자 속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시험해 보려 합니다. 시험이라 쓰고 확인이라 읽겠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무릎에 눌어붙은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그 사랑이 아직 남아있기를. 좋아. 시작하자. 20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과연 내 자식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혹시라도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을 보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되 부러지지는 말자. 밤새워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릴 적 사랑스러웠던, 엄마를 사랑하던 그 모습이기를. 아침 일찍 둘째 딸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눅눅했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제 손끝에서 땀이 살짝 배어 나왔습니다. 영수가,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해서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엄마, 저 지금 학부모 상담 있어요. 급하시면 오빠한테 전화해보세요. 뚝. 삐소리도 없이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식탁 유리가 살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큰아들에게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요즘 건망증이. 알겠어요. 지금 바빠요, 어머니.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급하면 막내한테 전화해보세요. 끊어요. 짧았습니다. 공기가 순간 텅 빈 방처럼 비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허리를 살짝 구부렸습니다. 혼잣말이 마음속에서 흘렀습니다. 그래, 바쁠 수 있지. 다들 살기 바쁘니까. 막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다음날 새벽 버스를 타고 내려와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소독약 냄새가 매웠고 흰 벽은 너무 하얗게 깨끗했습니다. 의사의 안경테가 형광등 불빛을 한번 반사하고 멈췄습니다. 경도 인지장애가 의심됩니다. 치매 초기 가능성도 있고요. 보호자분이 일상에서 생활 리듬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연기입니다. 마음속에서만 사과했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를 살짝 받쳐주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귀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부산 바닷바람치고는 차가웠습니다. 준호가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치매 초기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나오는 큰아들의 목소리는 의외로 젖은 모래 같았습니다. 아, 정말. 그럼 어떡하냐?
엄마는 하필 이럴 때 아프셔. 애들 공부시키고 키우기도 빠듯한데. 목구멍이 잠깐 막혔습니다. 주말에 자식들 셋이 제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수를 삶으며 김이 오르는 냄비 뚜껑을 살짝 비껴놨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로 제 심장 소리를 가리려 했습니다. 엄마 치매래. 어떻게 할 거야? 오빠가 장남이잖아. 당연히 오빠가 모셔야지. 우린 방도 3개뿐이고 애들 입시야. 너는 애 다 키웠잖아. 나 학원 운영에 시간 없어. 솔직히 요양원이 낫지 않아? 싱크대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손등 혈관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쫙 끓는 물소리가 순간 더 크게 들렸습니다. 요양원비는? 엄마 집 팔면 3억은 나오잖아. 남는 건 우리가 똑같이 나누고. 나는 장남이니까 내가 더 가져가야지. 무슨 소리야? 다 같은 자식이라며. 똑같이 나눠야지. 막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거실 구석으로 나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멍하니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눈물 냄새가 미지근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불 속은 따뜻했지만 가슴은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들은 말들이 정말 내 아이들의 마음일까?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 기별도 없이 문 앞에 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지 무릎에 다른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고 창업했다가 빚만 3억 남았습니다. 걱정하실까봐 그동안 말씀 못 드렸어요. 아직 상황이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모시고 싶어요, 엄마. 집이 좁아요, 어머니. 방이 2개뿐이라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모실게요. 서연이가 할머니랑 같이 자는 거 좋대요. 수진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살포시 얹혔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말없이 내려다본 그 손이 오래된 겨울 속 벽난로 같았습니다. 나중에 준호가 들려준 이야기로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던 준호를 수진이 불렀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요양원 보내신대. 엄마 집 팔아서 요양비 내고 남은 건 나눠 가지겠대. 형이랑 누나가 서로 안 모시겠다고 싸우더라. 내 앞에서. 수진이 남편을 껴안았답니다. 여보, 우리가 모셔요. 하지만 우리 형편에. 어머니, 우리가 모셔요. 서연이가 어머니랑 같이 방 쓰면 돼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며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아버지의 이산 가족 찾기 신청서. 종이는 눅눅한 비냄새와 닮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어릴 적 아버지가 헌책방에서 책을 고르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아이들과 KTX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늙은 여자, 75. 어머니, 저희 집이 좁아서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저는 대답 대신 창밖산 그림자를 오래 보았습니다. 산등성이 위로 겨울 해가 비스듬히 기울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게 내민 손 그 손을 내가 끝까지 잡고 있을 수 있을까? 서울역 바람은 부산보다 말랐습니다. 택시 조수석에 놓인 허브 방향제 냄새가 어색하게 달았습니다. 16평 임대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누룽지 냄새가 났습니다. 실내가 한눈에 들어올 만큼 좁았지만 생각과는 달리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제 슬리퍼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녀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침대 옆 바닥에는 제 요와 베개가 곱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랑 같이 자는 거 괜찮겠니? 할머니 좋아요. 우리 같이 자요. 그날 밤 서연이가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 목소리는 얇은 솜니불처럼 부드럽게 가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불이 켜지는 느낌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막내 아들네의 포근함 속에서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부터 불렀습니다. 잠은 이미 깼지만 예전 집에서처럼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눈만 껌뻑이며 어스럼한 천정의 전등을 마주보며 상념에 잠겨있던 새벽 5시. 옷 걸리는 소리, 살짝 문 닫히는 소리. 주방에서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컵을 놓는 맑은 소리. 그 소리들이 이 집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그러다 밤 11시쯤이면 피곤한 발걸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지금 몇 시지? 11시 15분이요. 100번 물어도 수지는 100번 대답했습니다. 한밤중에 깼을 때 싱크대 앞에서 수진이 조용히 허리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눈밑이 살짝 부어 있었지만 아침이면 늘 웃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차를 손에 쥐었습니다. 찻잔에서 나는 약한 꽃향기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내 안의 얼음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리듬이 오래가면 좋겠다. 그런데 초인종은 늘 뜻밖의 울리곤 하지요. 큰아들과 둘째 딸의 전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엄마 잘 계시죠? 바빠서요. 나중에요. 짧게, 얇게, 그렇게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들고 섰습니다. 어르신, 상속 진행 관련해 추가 절차가 있어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 200억 원입니다. 부동산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변호사 양반이 들어도 무슨 소린지 모를 이야기들을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에 깜짝 놀란 며느리가 제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간 후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수진이 멍하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유산을 200억 상속받는다고 해요. 준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탁! 테이블에 휴대폰이 부딪히는 소리. 그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거 형하고 누나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테스트가 시작이다. 큰아들과 둘째 딸이 어떻게 나올까? 아니다. 말하지 마라. 저는 치매 환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치매인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3일 후 저녁 초인종에 불이 났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명절에도 뜸하던 발걸음이 현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변호사가 상속 절차 안내를 위해 큰아들과 둘째 딸에게도 연락을 했나 봅니다. 민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영숙도 뒤따라 들어오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치매 환자처럼 멍하니 민수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잡아서 아팠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영숙도 달려왔어요. 엄마, 제가 걱정 많이 했어요. 이런 좁은 곳에서 계셨어요? 제가 몰랐네요. 어머니, 제가 더 좋은 데로 모실게요.
엄마, 내가 모시면 더 편하실 텐데, 우리 집이 더 넓어. 큰아들과 둘째 딸 두 자식들이 양쪽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나섰어요. 형, 누나, 어머니 지금 쉬셔야 해요. 민수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준호야, 어머니 여기 계신 거 우리한테 왜 연락 안 했어? 형님이 바쁘시다고. 영숙이 끼어들었어요. 막내야,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어? 어머니 갑자기 서울로 모신 거. 누나,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수진이 나서서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힘드실까봐 불편하시더라도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셨다고 하였지만 영숙은 차가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어디 보관하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들은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저는 치매 환자처럼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산 관련 서류요. 변호사가 보관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치매시잖아. 이런 중요한 건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겠지. 어머니가 관리하시기에는 많이 힘드실 거야. 건강에 더 신경 쓰셔야 하는데. 준호가 막아섰어요. 형, 누나,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놀라시잖아요. 준호야, 네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건 고맙지. 근데 이건 좀 다른 문제야. 형으로서 걱정되는 거 알지? 민수가 준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큰 며느리 선영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막내네가 잘 모시고 있었네요. 하지만 눈은 거실을 훑고 있었어요. 뭔가를 찾는 듯. 그날부터 민수와 영숙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과일이나 건강식품 같은 것들을 들고 왔어요. 오늘은 큰 며느리의 사위까지 와서 큰아들 부부와 둘째네 부부가 거실을 점령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소파 앞 탁자 위에 올려놓고 멍한 모습으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 척하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희미하게 네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형님, 유산이 200억이면 3등분해도 66억이에요. 이게 얼마예요? 형님네도 이제 전세 빼서 강남에 집 사셔도 되겠어요. 왜 3등분이야? 난 장남이야. 내가 절반은 가져야지. 그럼 막내를 적게 주던가. 준호는 엄마 모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렇죠, 아가씨. 그게 공평하죠. 호호.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의 대화를 들으며 이 현실이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닌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제 귀를 정확히 때렸습니다. 그 숫자가, 그 돈의 액수가 마치 제 이름을 밀어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민수가 와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표지엔 세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세금 신고에 필요한 동의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치매 연기를 이어가며 서류 가장자리를 폈습니다. 아랫부분에 잘게 인쇄된 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금 인출동이라는 작은 글자. 저는 느리지 않게, 그러나 크게 티나지 않게 휴대전화로 문서 하단을 찍어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초점은 맞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영숙이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엄마 병원비 처리하고 다시 드릴게요. 통장은 늦게 돌아왔고 몇 줄의 숫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빈칸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 못 이루고 있던 어느 밤 거실 빨래 건조대에서 얇은 옷감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천 사이로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빛 사이에 제 손을 잠깐 넣었다 뺐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은 이제 다 보았다. 내 마음은 준비가 되었을까? 그날 이후 처음 맞는 명절, 추석날이었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 모두 불렀습니다. 저는 거실 가운데에 앉아
눈앞 탁자에 놓인 물컵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표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숙였던 고개를 들어 자식들을 바라보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나 치매 아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요즘 깜빡깜빡 자주 하는 건 맞지만 더해서 연기 좀 했다. 제가 말했어요. 영숙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어떻게 그런 일을? 저는 가만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켰어요. 자식들 몰래 핸드폰을 켜놓고 녹음했던 그날의 모습들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치매래. 우리가 모셔야 하나? 요양원 보내는 게 나아. 전문 간호 받으시는 게 좋아. 엄마 집 팔면 3억 나오잖아.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가지는 거지. 나는 장남이니까 내가 더 가져가야지. 두 번은 듣고 싶지은 않은 자식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때 상황이. 큰아들의 변명을 흘러 듣지도 않고 저는 다음 녹음을 틀었습니다. 형님, 유산이 200억이면 내가 절반은 가져야지. 그럼 막내를 적게 주던가. 그게 공평하죠, 호. 누가 들어도 불효막심했던 자신들의 목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다시 듣자 모두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40년 된 이산 가족 찾기 신청서.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이름. 너희들 아니? 이 200억이 어디서 온 돈인지. 이 돈은 너희 외할아버지의 형님이 평생 동생을 그리워하며 모은 돈이다. 피난길이 갈라놓은 두 형제의 시간이다. 동생을 생각하던 형의 피와 눈물이야. 이 돈은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힘든 형편에도 공부며 옷이며 음식도 아버지가 드실 것 안 드시고 엄마가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널 키웠었다. 너 대학 4년간 등록금 대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엄마 아빠는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행복했어. 그런데 넌 이제 다 늙은 엄마가 아프다는 말에도 바빠서 못 오던 아이가 엄마가 유산이 생기니 이렇게 얼굴을 자주 보는구나. 자식으로서 민수 너에 대한 행복은 충분히 만끽했으니 이제 되었다. 영숙이 넌 그렇게 영특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내가 널 너무 이기적으로 키웠구나. 네가 결혼하고서는 엄마는 완전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렸어. 넌 정말 돈 앞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더구나. 엄마가 치매에 걸렸는데 엄마한텐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요양원이라니. 요즘 요양원은 저승가는 직행버스라던데. 평소에 바빠서 연락 못하고 얼굴 잘 못 봐도 나는 괜찮았다. 네가 네 인생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다. 그러니 너도 네 오빠랑 같이 이제 되었다. 민수와 영숙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안절부절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막내 부부가 앉아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아들과 딸에게서 느꼈던 차갑게 무너진 마음이 조금은 따뜻한 위로가 되어 포근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생활도 일도 모두 가장 힘들었을 때 태어난 막내. 이런저런 핑계로 거의 신경도 못 써줬지만 준호는 막내답지 않게 때도 잘 쓰지 않고 뭐든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공부도 혼자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첫째, 둘째와는 다르게 싹싹하고 엄마한테 안부 전화도 자주 했었어요. 한동안 집에도 잘 내려오지 않고 전화도 안 할 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몰랐던 것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식들 다 안다 생각했는데
이 나이가 되었어도 아직 자식들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엄마인 걸까요? 식당 일이 바쁜 와중에도 힘든 기색 한 번 없이 항상 웃으며 날 챙겨주던 수진이를 보며 아들에 비해 한참 부족해 보였던 며느리가 못마땅해 한때 차갑게 대했었던 미안함에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영수가, 이제 엄마는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갔다고 생각하거라. 너희들 마음이 그러하니 마음 가는 대로 살거라. 나는 요양원이라 생각하고 준호네에서 내 노후를 보낼 생각이다. 앞으로는 연락하거나 찾아올 필요도 없다. 물론 내 큰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너희한테 줄 생각은 절대로 없으니 그리 알고 이제 엄마는 찾지 말거라. 이제 모두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말거라.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발.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고개만 숙이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차가운 저의 모습에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가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 중간의 온도.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호 가족과 함께 새 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막내 부부는 힘든 식당을 접고 집 근처 조용한 주택가에 멋진 카페를 열었습니다. 물론 아들의 빚도 다 갚았어요. 어머니, 오늘 손님 많이 왔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봄의 벚꽃이 활짝 피듯 며느리의 목소리에도 꽃이 핀 것 같았어요. 수지는 라떼 거품 위에 작은 하트를 올렸습니다. 저는 가끔 카운터 뒤에서 잔을 닦았습니다. 마른 행주로 유리컵을 돌리면 잔 표면에 둥근 빗무리가 생겼습니다. 사랑스러운 손녀 서연이는 이제 자기 방을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말엔 꼭 제 방에 와서 할머니랑 같이 잡니다. 할머니, 나 내일 받아쓰기 100점 맞을 거예요. 그래, 우리 서연이는 할머니의 자랑이지. 민수와 영숙은 친지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눈이 내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코트도 제대로 입지 않고 눈 속에 서 있더군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왔어요. 들어오라고 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너머로 민수를 봤습니다. 눈 속에 서 있는 큰아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추운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싹. 커튼이 창문을 가렸습니다.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첫 아들이라 얼마나 기뻤는지, 영숙이가 처음 걸었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행복했던 기억보다 치매 진단을 받은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자식들의 가슴 시린 모습들이 더 크게 제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봉숭아 화분에 연두빛 싹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작은 잎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미끄러웠습니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마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내 마음을 완전히 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봉숭아의 꽃이 피고 질 몇 번의 계절이 지난 후에는 그날의 문이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일지 모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마당에 봉숭아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싹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봉숭아.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산 가족 찾기 신청서. 아버지의 필체. 형님, 보고 싶습니다. 그 종이를 가슴에 대고 창밖 봄 햇살을 오래 쬐었습니다. 아버지, 형님의 유산 잘 썼습니다. 진짜 자식에게 물려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가슴 시린 자식들의 모습까지도 내 마음에 품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마음을 들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